몸의 한계라 자유의 가능성. 장기의 질병이 내 내면 공간의 변화로 나타나는 경우 기분 좋음 이라는 평소 주목받지 않던 조화는 다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방해를 받는다. 이런 변화가 복부의 포만감 또 쓸개의 이상 증상을 나타내는 공간을 차지한다는 주관적인 느낌은 우리의 고찰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경우 환자는 흔히 윗배에 뭔가 늘어나고 부풀어 올라서 공간을 차지한다고 불평한다. 내 쓸개가 평소 내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빼앗아가요. 뱃속이 꽉 차서 거북하기 이를 데 없네요. 몸의 이런 충격적인 변화에서 환자가 중시하는 것은 언제나 병이 일어나는 과정에 공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체험된다는 것이다. 평소 내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빼앗긴다는 표현을 주목해보라. 이 말에 담긴 역설은 내가 평소 건강하던 때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포만감 탓에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은 평소 있을지조차 몰랐던 공간이다. 다시 말해서 평소 나는 이 공간을 텅 빈 어떤 것으로 감지하지 않았다. 나는 이 공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오직 그 제한이다. 내 안의 공간적인 자유가 제한되었다는 이 느낌은 병에 걸렸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기분 좋음이란 내면의 공간적인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런 내면 공간의 제한으로 흔들리는 것은 나의 기분 좋음뿐만 아니라 바깥을 향해 활동할 나의 가능성도 침해받는다. 몸의 내부 공간이 좁아진다는 체험은 원칙적으로 내 외부 공간 또 세계의 위축이기도 하다. 내부와 외부의 공간 탈취가 서로 상응한다. 이런 상응관계가 인과관계인지 하는 물음은 사안의 본질과 어긋나는 한가로운 질문이다. 내부 공간의 자유 상실이 내 행동 공간의 결손을 결과로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몸의 내면 자유와 외면의 행동 자유는 안과 밖을 반영하는 한 가지 사건이 현상하는 방식일 뿐이다. 포만감과 다른 배의 비슷한 감각으로 몸의 자유공간이 제한되는 것은 우리가 내면의 자유공간이 줄어든다고 체험하는 유일한 양상이 아니다. 못지않게 심각하며 위협적인 것은 그리고 또 정말 다르기도 하다. 흉곽에서 일어나는 질병으로 답답함과 압박감, 경련, 호흡곤란 등이다. 답답한 느낌을 받으면 우리는 툭 터진 시원함을 갈망한다. 호흡하기에 충분한 공기를 가지지 못한다고 믿는 느낌이다. 이제 우리는 호흡을 위한 공간을 필요로 함을 경험한다. 이런 공간 폭의 제한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 심장과 관련한 압박감, 혼란, 호흡곤란, 천식과 같은 상태에서 자유의 상실은 원초적인 두려움으로 체험되는 반면에 복부의 포만감은 극단적인 상황일지라도 두려움이 언제나 부차적으로 나타나며 그 대신에 뱃속으로 가라앉는다는 느낌, 뱃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체험이 나타난다. 이런 느낌의 소용돌이는 흔히 아주 강력해서 환자가 떨쳐버리기 힘들다. 자, 짧은 포만감만 그렇다. 복부 질병에서 이런 포만감은 지속적이 되거나 최소한의 몸의 체험을 좌우하는 상태가 된다. 환자가 건강했던 때 곧 지나간 것을 알았던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은 지속적이거나 결정적인 현상이 되어서 이제 환자의 자존감을 짓누른다. 환자는 포만감의 혐오를 느낀다. 포만감이 부담이 된 것이다. 복부의 포만감에서 환자는 자신을 짓누르는 중압감 때문에 생겨나는 우울한 기분을 선험적이게 가지게 것으로 여긴다. 마치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처럼 생각한다는 뜻이다. 환자는 내면의 성령돌이에 휘말려버려 인간과 사물과 제대로 된 소통을 나눌 가능성이 확 줄어들었다고 느낀다. 이처럼 복부의 포만감은 특별한 방식으로 환자를 외로움에 빠뜨린다. 위장, 대장, 간장, 신장 등의 이상이 생긴 환자가 가지는 우울한 감정은 나의 존재와 자존감을 결정하는 윗배의 체험으로 설명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음은 평소 의식하지 않는 무제한적인 내면의 자유공간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기분 좋음에서 우리는 내면 생활의 그 어떤 공간적인 한계를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내적으로 전인 미답의 경지를 맛본다. 결론적으로 행복하다는 감정은 그 어떤 한계도
가지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적인 가능성을 필요로 한다. 이 내부 공간의 자유는 우리가 보듯이 따로 떼어내어 볼 수 있는 고립된 현상이 아니다. 이 자유는 행동의 자유, 바깥 곧 세계를 향할 자유와 관련이 된다. 그렇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마도 인간에게는 오로지 하나의 자유만 있지 않을까? 자유에는 수많은 측면이 있고 또 자유 상실도 여러 가지이기는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압박감에 포만감이나 우울함으로 잃어버리는 내면의 자유는 우리가 자신의 몸을 그 자체로 따로 관찰하게 할 때 생겨나는 것이다.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내면의 자유를 잃고 만다. 전체 영원한 우울증 환자. 이런 정황은 우리가 더 나은 전문 용어가 없어 우울증이라고밖에 달리 부를 수 없는 환자를 관찰할 때 새롭게 조명된다. 지금 우울증이라는 문제를 따로 다루기는 어렵다. 이 우울증 환자를 우리는 의사가 흔히 보는 증상에 국한해서 다루기로 하자. 말하자면 영원한 우울증 환자로서의 이들에게는 흔히 불평할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예를 들어서 멜랑콜리 우울증 같은 정신의학에서 다루는 것은 아니다. 오늘은 이것을, 내일은 저것을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무수한 불평을 쏟아낸다. 자율신경계 장애를 가진 수많은 환자, 또한 우울증 초기 노이로제 가증한 부담감,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도 이 그룹에 속한다. 이 영원한 우울증 환자의 특징은 한시라도 자기 몸을 잊지 못하는 점이다. 머리가 찌끈거리며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간지럽다. 위장과 대장이 활동하는 것이 느껴지며 심장이 두근거린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심장박동을 느낀다. 장기의 숨이 끊임없이 자극되며 객관적으로 장애가 있든 아니든 장기의 기능에 늘 염려된다. 무슨 일을 하든 나 여기 있다고 주목해달라는, 또 몸을 무시할 수 없다고 환자는 하소연한다. 몸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긴 요구하며 환자로 하여금 다른 의도에 충실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 극단적인 경우에 몸은 바로 환자 세계 그 자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몸은 환자와 세계를 이어주는 접점이다. 환자를 세계와 묶어주는 모든 것, 일체의 관계는 프리즘 같은 몸을 통해서 분절된다. 몸은 환자로 하여금 오로지 자기 자신만 신경 쓰게 하며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멀리 떼어내 이 가능성을 제한한다. 몸 안의 뭔가가 항상 이 사람, 이 삶을, 이 일에 관심을 쏟을 수 없게 방해한다. 몸은 지속적으로 달갑지 않은, 그래서 더욱더 성가신 파트너로서 환자를 가로막는다. 환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몸을 통해 방해를 받아서 늪에 빠진 것만 같은 느낌을 들치지 못한다. 또는 마지막 절정에 이르면 환자가 자신의 몸과 맺는 관계는 일종의 나르시시즘이다. 통증 또는 몸의 발견이라. 지금껏 언급한 모든 사례에서 통증의 역할은 특히 기분 좋음을 깨뜨리는 것임에도 고려되지 않았다. 통증은 그 발생 지점을 특정하기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를테면 손의 아픔, 두통, 배의 특정 부위식으로 우리는 어디가 아픈지 이야기한다. 통증의 두드러진 특징은 해당 부위가 몸 전체라는 닫힌 체계로부터 빠져나온다는 것이다. 나와 몸의 이런 상대적인 분리는 폰 갭자텔이 처음으로 주목했다. 나는 아픈 손을 말하자면 내 옆에 가진다. 그렇지만 아픈 손은 엄밀한 의미에서 나와 마주하는 순수한 대상일 수가 결코 없다. 손은 예나 지금이나 심지어 더욱더 절박하게 나의 손이다. 이 손이 나에게 테러를 저지른다. 경우에 따라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이 나를 가졌다는 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 아픈 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노예가 된다. 부위를 특정할 수 있으며 이 특정적으로 정의되는 통증의 현상학은 이 정도만 이야기하기로 하자. 상태의 기능이 무너지는 양상은 이 정도의 고찰만으로도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우리의 상태의 고찰이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사르트르가 처음으로 순수한 통증이라고 묘사한 통증 종류다. 이 말의 뜻하는 바는 예를 가지고 살펴볼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나는 알라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는다. 독서가 나를 사로잡은 나머지 나는 주변의 모든 것을 잊는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어떤 불편함이 나를 관통한다. 처음에 그 이상은 의식되지 않는다. 불편함이 갈수록 커지면서 비로소 나는 독서를 중단하고 이미 어렸다는 두통을 느꼈음을 확인한다. 그때까지 나는 그저 무엇라고 특정할 수 없는 불편함만 느꼈을 뿐이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거나 확실히 통증이로구나 하는 말은 할 수 없다. 독서를 중단하고서야 비로소 머리가 한동안 아팠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통증의 이 일반적인 불편함을 돌이켜보는 회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통증은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순수한 통증으로서의 통증을 나는 아직 인지하지 않았다. 그것을 인지될 때까지는 내 의식의 단순한 양상이다. 그것은 주목받지 않았으며 인지되지 않은 채 존재했다. 그것은 그냥 그렇게 있었다. 독서 몰두해 있는 동안에 내가 주목하지 않았던 세계가 절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항상 애매한 배경으로 남는 것처럼 이 통증 경험도 그저 배경으로 존재했다. 주목되지도 인지되지도 그 부위를 특정하지도 않았다. 무정형 혹은 적어도 거의 무정형으로 이 통증은 그저 경험이다. 사르트르는 말한다. 나는 내가 인지하지 못한 애매한 통증이 함께 포함된 이 전체의 배경으로 실존한다. 이런 실존이 내 상태이다. 그저 오로지 경험된 통증은 마찬가지로 그저 경험된 몸, 배경으로서의 몸 전체와 하나로 녹아든다. 통증은 거의 의식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무의식으로 남는 것도 아니다. 통증은 내 실존의 부분이다. 나의 실존적인 상태가 지니는 하나의 양상인 통증이 기분 좋지 않음이다. 이 지점 곧 행복이 불행으로 거의 부지불식간에 넘어가는 기분 좋음과 그렇지 않음이 접점에서 건강한 사람은 반성적이지 않은 의식의 차원에서 몸을 거의 의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건강한 나는 내 몸을 전혀 혹은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나는 내 상태조차 주목하지 않으며 그저 기분 좋은 상태에 있다. 건강하게 활동하는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에 전혀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는 저기 그 사물과 세상의 사건, 타자에게 있다. 심지어 아주 조용한 가운데서 우리는 몸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하지만 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려준다. 살아있다고 존재한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해도 나는 해도 된다고 몸은 나에게 알려준다. 그러면서도 몸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 몸은 침묵한다. 몸은 그저 당연한 것이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맥락에서 몸을 무시된 것이라고 불렀다. 또는 침묵 속에 묻어둔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단순하게 사라지는 기분 좋음의 배경에서 갑자기 뭔가가 붉어진다. 붉어지는 이것이 기분 좋음을 깨뜨린다. 이 붉어짐은 뱃속이라는 내부 공간, 언제나 인지함을 뜻한다. 나는 내 몸의 존재를 인지한다. 더 정확히는 내가 심장을 가졌음을 인지한다. 또는 내 뱃속의 존재를 경험한다. 아무튼 나는 내 장기의 독자적인 생명력을 인지한다. 또는 통증을 특정 신체 부위로 확인한다. 그렇다. 나는 먼저 통증을 확인하고 이로써 아픈 신체 부위를 확인한다. 통증의 특성이 생겨난다. 다시 말해서 이제 본래적인 의미의 통증이 나타난다.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의 인지된 몸이 생겨 난다. 이처럼 대화를 나누듯이 나는 내 몸을 확인하며 내 몸은 부분들로 분류되고 신체 부위가 특정된다. 아픈 부위를 특정하는 인지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상이한 몸 형태를 나는 구성한다. 이로써 동시에 내가 내 몸과 맺는 관계가 변한다. 답답하게 만들어지거나 아픔을 주는 신체 부위가 돌연 나에게 붉어져 나왔다. 동시에 신체 부위는 나를 괴롭힌다. 이로써 몸은 그 어떤 때보다도 너의 것인 동시에 낯설기만 한 것이다. 아픔을 주면서 돌연 존재를 신고하는 신체 부위는 독자적인 생명력을 얻는다. 그리고 이 독자성에서 아픔을 표현한다.
통증은 나타났다가 얼마 동안 홀연히 사라지더니 다시 나타난다. 마치 멜로디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짐을 반복한다. 그러나 이 독자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의 통증이다.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날 때마다 나는 통증을 나의 것으로 인지한다. 나의 것인 동시에 나에게 소외되었다는 이런 양면적인 상황에서 인간, 저 인격체로서의 인간은 아무 부위로부터 어떻게든 빠져나와 거리를 두려고 시도한다. 이 빠져나옴, 즉 통증에서 우리가 보이는 자기 운동에서 통증은 운동이라는 성격을 얻는다. 그러나 거리를 두려는 시도는 수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물론 손이 아픈 경우에 극단적으로 손목을 끌어낼 수는 있다. 그러나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런 환각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의 심장 아픈 내부의 장기와의 결별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내부의 장기를 버릴 수 없다. 장기를 가진다는 것은 외부 신체, 예를 들어서 손이나 발보다도 더욱더 이 장기의 소유됨을 뜻한다. 아픈 심장은 언제나 이제 인지된 나와는 뗄 수 없이 연관된 파트너라는 형태로 남는다. 내부의 장기는 결코 대성이 될 수가 없다. 아픈 심장, 심지어 그 있음을 나에게 인지시키는 심장, 나와 뗄 수 없는 공생관계에서 사는 파트너. 나는 아픈 심장이 언제 나를 심각하게 위협할지 전혀 모른다. 나는 심장이라는 파트너의 태도를 결코 예측할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이 파트너가 나의 운명임을 경험한다. 다만 언제 이 파트너가 운명의 일격을 날릴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파트너가 언제라도 나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 언젠가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리라는 점이다. 이 타자는 나의 예상된 죽음이다. 나는 죽음이 나에게 실존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왔음을 발견한다.